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윤조원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영어영문학 중에서도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문학 중에서도 특히 소설을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소설 중에서도 특히 미국 소설을 전공하고요. 미국 소설 중에서도 특히 19세기 소설을 주로 공부해온 그런 학문적 경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선 영문과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어 영문학과라는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학하고 문학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그런 학문 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이제 특성을 주로 공부하는 음성학, 뭐 영문법, 뭐 언어 구문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수업들이 있고요. 또 영문학을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문학을 가르치는 과목들 중에는 이제 영국 문학을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고 미국 문학을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 과목들 중에서는 이제 시를 주로 다루는 과목들이 있고 소설을 다루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문학을 수업에서 가르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거나 이제 이런 무렵에 대학을 입학하실 무렵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학 수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지난 학기에 실제로 가르쳤던 수업의 일부이고요. 제가 미국 소설 중에서도 특히 흑인 문학을 과목으로 만들어서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맛보기로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학 공부를 하는 과정이 사실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 사회에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생산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역사와 사회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다양하게 작가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문학 수업이라고 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미국 문학을 공부하는 과정, 영국 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작품들을 읽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가, 이제 이런 것일 텐데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서 사실 서구 사회의 근대 역사를 주도해온 영미권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우리 삶의 현재 모습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존재해왔던 역사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격동의 19세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19세기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격동의 19세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9세기 미국 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작품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작품이 이제 있다면 아마도 호소의 스칼렛 레터, 이런 작품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번역본으로 또는 축약본으로 어린 시절에 동화책의 일부로 읽으셨을 법한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19세기 미국 문학 작품들인데,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의 격변 속에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문학 작품들이 생산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지를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우선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민을 오고 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형성되었는지 그 역사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은 이 이제 대륙 끝까지 커다란 나라를 지금 형성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북미 대륙의 오른쪽 끝을 그린 그림입니다. 지도인데요. 1600년대부터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죠. 물론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유럽 사람들이 오면서 미국의 오늘날 미국을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자, 1775년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 무렵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죠. 많은 세금을 내고 또 영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의회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품고 이 식민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13개 주가 연합을 해서 독립을 선언한 것이 이제 미국 독립 기념일이 되는 이제 그런 해이고 그런 사건입니다. 13개 주로 미국이 시작했다는 사실은 미국 역사를 이제 익숙하게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일일 수가 있죠. 지금 미국의 크기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13개의 주가 이제 일단 동부에서 이렇게 동쪽 해안을 연안을 하고 있는 주들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네, 독립혁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의회에 식민지의 대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 또 증가하는 세금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전달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집단적인 반발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력 항쟁이 되면서 영국에서 군인을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독립 전쟁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혁명이기도 한데요. 전쟁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776년에 아까 보여드린 13개의 식민 정착지의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7월 4일은 미국에서 지금도 독립기념일로 이제 불꽃놀이를 하고 축제로 기념하는 그런 국경일이 되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국 왕과 식민지의 대표자들이 중재를 이제 파리에서 만나서 조약을 맺고 드디어 전쟁을 끝내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제정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미국이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디디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는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200년은 이때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200여 년이라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미국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문장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진실들이 자명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어떤 진실일까요?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로부터 이제 이 처음 미국이 출발할 때 기독교적 바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교적인 수사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unalienable rights라는 것은 분리 불가능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alienate 한다는 말은 떼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unalienable rights라는 것은 분리 불가능한 권리라는 뜻이고 우리말로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고 번역을 주로 합니다. 법적으로는요. 자, 불가능한, 그러니까 떼어낼 수 없는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권리들 중에는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의 기틀이 이제 물론 계몽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미국 독립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 이런 것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이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을 문제 삼게 되었죠. 옛날 사람들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뭐죠?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남자들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죠. 물론 man이라는 말 속에 인간이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는 했지만 그것은 바로 이제 인간이 남성으로 대표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man이라는 말이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로만 쓰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많은 경우에 여성들에게는 재산을 소유할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이미 굉장히 편향적인 것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소중히 여길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이런 것을 천명하면서 초기에 영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종교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했었던 그 뿌리를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과연 평등하게 주어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수입되어서 노예로 부려지기 시작한 역사는 이미 160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의 역사가 흑인 노예의 역사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노예제도가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나의 것으로 소중히 여길 권리, 그리고 자유를 누릴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될 수 없었던 형편이라는 것을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전혀 모르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의 정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소시키고 편향된 것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정신을 천명하고 있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이렇게 혼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역사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을 천명하면서 국가로 탄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쩌면 모든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모순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신뢰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여성에게는, 그리고 백인이 아닌 타 인종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이 평등한 권리를 주창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기틀을 형성했다는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내적 모순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내적 모순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오늘까지도 사실은 다 사라지고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세기 말에 이렇게 13개 주로 출발하지만 계속 영토를 확장합니다. 제가 격동의 19세기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미국이 급변하는 과정을 19세기 내내 거치기 때문인데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그 독립선언문의 원문을 썼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국어 시간에 5등은 자의 기미 독립선언문을 누가 썼는가 이제 이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토마스 제퍼슨이 썼다고 여겨지고요. 네,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됩니다. 네, 3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쪽 지역을 프랑스가 많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대한 영토를 나폴레옹과의 교섭을 통해서 미국이 획득하게 됩니다. 2배 정도로 이제 영토가 커지는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라가 출발하지만 끊임없이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국경이 서쪽으로 밀려가다가 결국 1803년에는 이만하게 이제 커다란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모험 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이 서쪽으로 국경을 확장하는 역사가 아주 그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에 핵심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황무지 또는 문명화되지 않은 어떤 야생의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땅을 문명화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사실은 아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살고 있었던 땅인데 아무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땅을 취득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역사가 18세기, 9세기 내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여기 건너와서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과 교섭을 통해서 땅을 굉장히 싼 값에 샀다는 것이 이제 미국 역사의 재미있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 버리게 되죠. 그래서 더 서쪽으로 이사를 해라. 더 서쪽으로 가서 우리가 호응해주는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이 살아야 하는 어떤 특정 구역을 구획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살도록 하는 이주의 역사가 강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원래 살던 땅에서 떠나서 지정된 구역으로 이사하는 이 과정을 이제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 국가로 탄생한 이후에 북미 대륙 내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이제 더 서쪽으로 내몰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그런 역사가 내적으로 계속되는가 하면 또 미국이라는 국가 밖에서는 서구 열강이 계속해서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또 북미 대륙, 중미, 남미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많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그 제국주의적 팽창의 역사가 계속되게 되죠. 콜럼버스가 항해를 통해서 1492년에 이제 이 부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그 이전에 교류가 별로 없었던 두 문명이 만나는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역을 발견하고 나서 기후가 따뜻하고 많은 것을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노동을 강제해서 플랜테이션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유럽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이 퍼지게 되니까 많은 원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항균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 같은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되고요. 그래서 원래 살고 있었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아프리카로 진출한 다음에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판매하는 노예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브 트레이드라는 것은 유럽 근대의 역사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인종적 분포가 세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원주민들을 생포해서 납포해서 배에 태우고 북미 대륙으로 그리고 중미의 이 섬들 여기로 그리고 남미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인데요. 네덜란드 사람들, 영국 사람들,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를 열심히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죠. 원래 살고 있었던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배에 실려서 이 먼 길을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조건에서 이동하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림들이 이제 남아 있지만 그 그림들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이제 이런 모순 속에 진행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움직임이 한편으로는 국가를 탄생시켰지만 노예제도가 확산되면서 이 두
상반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교도들은 자유로운 종교적 실천, 정신적 자유를 그토록 중요시 여겼지만 노예제도를 미국 내에서 허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미국 초기 역사의 핵심에 이 큰 모순을 계속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혁명을 벌일 때에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식민지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허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계속해서 enslavement, 우리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는 정치적인 수사를 열심히 사용했으면서도 노예를 한편으로는 다른 인종은 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독립선언문, 이 독립선언문은 그 짧지 않고 상당히 긴 문서인데 그 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부의 일부 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일부 그 작성하는 데에 가담했었던 정치 지도자들, 지금 미국 사람들이 파운딩 파더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실제로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대토지 소유주였던 사람들도 있었고 토마스 제퍼슨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독립선언문에다 쓰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서 실제로 독립선언문 초안에 보면 노예제도도 역시 문제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남부주에서 남부의 주를 이제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은 노예 인력이 없으면 남부의 농업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빼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강력한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노예화와 해당된 문구를 그 독립선언문에서 결국 나중에 삭제하게 되었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면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백인들을 못 살게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제 근거 없는 인종적 경계심, 인종차별적 의식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무산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제도의 역사는 미국이 국가로 탄생하는 역사보다 더 앞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의 동북부 해안에 도착한 것이 1620년이고요.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영국에서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미 대륙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영국은 좀 늦었던 것인데 영국에서도 뒤늦게나마 사람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 벌써 1607년 이 무렵에 이제 남쪽에 영국에서 보낸 사람들이 정착지를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이전에 이미 생긴 영국 사람들의 정착지 제임스타운에 아프리카인들이 벌써 네덜란드 상선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보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보다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온 그 사람들이 북미 대륙에 사실 먼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에서는 일찍이 노예제도는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고요. 1725년 정도가 되면 이제 독립을 선언하기 50년 전인데 식민 정착지에 흑인 노예의 수가 7만 5천 명에 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1850년은 이제 독립을 선언한 후에 반세기 이상이 훨씬 지난 다음인데요. 노예제도가 이제 남부의 여러 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었고요. 노예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비인간적인 노예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이제 있었는데 도망치는 노예들 때문에 노예 소유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미국 연방 정부에서 도주 노예법이라는 매우 비인간적인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노예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노예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던 수많은 북부 사람들, 이제 미국이 이제 남과 북으로 좀 나뉘는데요. 남쪽은 농업 경제, 북쪽은 상공업 위주로 이제 경제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남부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주들이 많았고, 북쪽에서는 일찍부터 노예 제도를 폐지해서 노예가 없는 주들이 많았는데요. 북부 사람들은 그래서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 살면서 우리는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 않으니 인종차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많은 북부 사람들이 도주 노예법을 연방 정부에서 통과시키는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예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큰일 난 게 아닌가, 노예 제도가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남과 북의 갈등이 점점 더 이제 깊어지게 됩니다. 이제 1852년에 잘 알려진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소설이 출판됩니다. 영문과에서 읽곤 하는 작품인데요.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엉클 톰스 캐빈. 네. 톰 아저씨의 오두막, 뭐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작품이죠. 이게 이제 어린이들 동화 같은 것으로 번역되기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때때로 번역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톰이라는 노예가 죽도록 고생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백인 작가 해리엣 비처 스토우라는 사람이 노예제도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한 정치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아주 센세이셔널한 작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상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줄은 몰랐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작품을 읽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는데 1852년 이 무렵에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부가 팔리고 외국에까지 팔리게 되고 번역이 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되었고요. 이 작품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정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정서를 전 미국에 확산시켰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1857년에는 드렛 스컷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드렛 스컷이라는 사람은 노예였어요. 어떤 노예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주인과 함께 북부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북부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노예들은 원래 혼자서는 여행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주인의 심부름으로 어딘가 딴 데를 가야 한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가야 하고, 주인의 허가증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주인과 함께 여행을 했으니까 이제 갔겠죠. 근데 북부에 노예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주에 주인과 함께 볼 일이 있어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이 주에서는 노예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데 내 신분은 노예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법원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에서 노예입니까? 라는 소송을 한 것이죠. 깜짝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굉장한 주목을 받은 사건이 되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네, 흑인에게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전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이 사건은 기각되었고요. 드렛 스컷이라는 사람은 노예가 맞다는 것으로 결국 이제 판결이 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노예라는 그 존재가 법적으로 도대체 미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19세기 내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해리엣 비처 스토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많은 조직적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고요. 이 엉클 톰스 캐빈 같은 작품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그런 책입니다. 해리엣 비처 스토우가 이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에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던 도주 노예법이라는 이 법의 통과가 있었는데요. 흑인들이 남부의 주에서 견디다 못해서 북부로 도망을 칩니다. 노예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북부의 주로 일단 도망을 치고 나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근근히 이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것이죠. 물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자기가 스스로 궁리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도망치고 싶고 도망치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도망쳤는데요. 도망친 노예들을 북부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노예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더 쉽게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숨겨주기도 하고 뭐 이런 도움을 주었는데 도움을 줄 수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은 죄송합니다. 네. 도움을 줄 수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노예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북부에 주로 탈출한 노예들을 다시 잡아서 남부로 송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도망쳤던 노예를 노예 소유주가 잡으러 북부까지 이제 따라가서 내 노예니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할 때 모두가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노예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에요. 도와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법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선행을 베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북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네, 이 얘기는 그 얘기죠. 이에 불복하는 시민에게 벌금 혹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들은 북부로 도망가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로 가야 되는 더 먼 길을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가 생겼고요. 북부 사람들은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 어떤 흑인이 굶어 죽어 가고 있거나 추운 곳에서 얼어 죽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도 도와주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해리엇 비처 스토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북부에 살던 노예제도 반대 운동가로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법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통과시킨 것은 북부 사람들의 죄도 크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은 시민, citizen,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의 그 자격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은 더더욱 아니었겠죠. 노예로 지목되어도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고 법정에서 증언을 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닌 자유민 흑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요. 자유민 흑인들도 누군가가 납치해서 내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법정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무서운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12 Years a Slave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노예 12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노예가 아니었는데 노예로 이제 납치되어서 노예 신분으로 이제 갑자기 전락하게 된 어떤 자유민 흑인의 끔찍한 일생에 대한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브래드 핏이 자본을 대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네, 엉클 톰스 캐빈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읽는다면 이런 사건들과 이런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대중적으로 고양시키고 도주 노예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정서를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 지역 감정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19세기의 지역 감정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이제 정치적 성향의 차이, 그리고 인종 문제에 관한 태도의 차이, 이런 것이 수많은 정책적 차이를 불러일으켰고요. 결국은 그것이 19세기 후반에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역사를 잘 모르셨다면 이것 때문에 결국 미국의 19세기 후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놀라울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작품은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흑인이 인간적 더
덕목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톰이라는 주인공이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기독교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이제 기독교적 이상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거의 이제 자기를 희생하듯이 죽는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는 그런 인종차별적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데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오해가 굉장히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었는데,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이 작품을 통해서 흑인도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기독교적인 어떤 실천을 또는 기독교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 흑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당연히 제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엉클 톰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순종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 대해줬던 원래의 주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자기를 팔아서 그 빚을 갚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동의하고 자기가 더 안 좋은 환경으로 팔려가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인간이 아닌 자산, 재물로서의 자기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이제 철학적 성찰을 보여주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흑인의 주체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작품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의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비평적으로 철학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류 사회의 사고의 한계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인종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질문을 파생시키는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 해당되는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러 인물들 중에 일부는 캐나다로 도주해서 이제 거기에서 자유를 찾고, 일부는 뭐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요. 자유를 되찾은 흑인들이 결국 자유를 되찾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 작품은 미국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자유를 찾은 흑인 주인공들이 우리는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런 결말을 장려하는 듯한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자의가 아닌 채로 와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런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문학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고, 많은 비평가들이 오늘까지도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백인들은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작품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재밌는 작품입니다. 네, 갈등이 계속 깊어져 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멕시코하고 전쟁도 벌이기 때문에 멕시코하고 이제 1840년대에 멕시코하고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를 잠깐 볼게요. 네, 멕시코하고 1840년대에 전쟁을 벌여서 이만큼의 영토를 또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는데 1840년대에 이만큼 캘리포니아에까지 이르는 땅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새로 획득한 다음에 숙제가 생긴 거죠.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미국의 일부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서 얼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누가 거기에서 일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새로 획득한 그 영토에서 노예제도를 법으로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로 또 국가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북부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남부의 많은 사람들은 남부의 농업 경제를 서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예제도가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북이 엄청난 이제 갈등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거의 분열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전쟁이 일어날 당시의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House Divided라는 비유를 씁니다. 갈라진 집은 하나로 설 수 없다. 이렇게 갈라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갈등이 계속 심화돼서 결국 1860년부터 1861년에 남부의 11개 주가 미국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속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11개 주가 탈퇴를 선언하는 커다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은 원래 이름이 뭐죠? 아메리카가 아니라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United States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방정부라고 하면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연방, 유나이티드 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탈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연방 탈퇴, 세세션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세시드라는 분리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명사입니다. 네. 이만큼 미국이 커졌는데요.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해서 요만큼 늘어나다가 이만큼 늘어나다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또 여기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미국이 되었는데요.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줄을 보시면 빨간색 줄이 이 탈퇴한 주들을 표시하는 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던 주들인데요.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던 주들 중에서 몇 군데는 마음이 약해서 탈퇴를 선언하지 못했고 나머지 11개 주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야 하면서 탈퇴를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탈퇴를 선언하니까 링컨 대통령은 북부 사람인데 링컨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대통령이죠. 유니언 연방 정부를 통일된 정부로 유지해야 된다는 굉장한 철학적 정치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탈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군사를 이끌고 남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선포하는 Emancipation Proclamation, 노예들은 이제 자유다 이렇게 전쟁 중에 선포하게 되고요. 1865년에 5년간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고 결국 남부가 북부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남부가 북부에게 항복하면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미국에서 법적으로 전면 폐지되는 결과가 결국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제도가 미국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남북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서구의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노예들이 있었지만 1830년대에 노예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합니다. 영국의 노예는 미국보다 숫자가 많지 않았고 이제 주로 가정 내에서 이제 가사 노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초에 노예제도를 폐지해 버렸고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일찍 노예제도를 법적으로 이것은 이제 근대 인간의 정신에 맞지 않다면서 폐지시켰는데 미국에서는 1865년 이후에 폐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쟁을 겪고 나자 이제 전쟁은 트라우마잖아요. 이제 국가적인 상처가 됩니다. 남북 전쟁에서 최소 62만 명의 병력이 사망하게 되고요. 이 이제 분열되었던 국가를 하나로 봉합하는 시도를 열심히 하지만 봉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서 400만 명 이상의 흑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헌법 제13조 수정 조항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미국 전역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네, 미국 사람들 헌법을 만들어 놓고 뭔가 중요한 사항 하나를 법적으로 새로 게시할 때마다 수정 조항을 붙이죠. 그래서 흑인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헌법에 명시할 때마다 이렇게 수정 조항을 붙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줄 때도 수정 조항으로 그것을 명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적인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가 재건의 시도를 하는데요. 남북전쟁 이후에 한 12년 정도 연방정부가 주도해서 남북의 그 분열을 봉합하려는 시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남부는 이제 초토화되었어요. 북부에서 군대를 이끌고 링컨 대통령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쟁은 주로 남쪽에서 벌어졌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것은 다 남부의 주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것은 남부의 주들이고 그리고 남부에서는 사실 재정적 손해를 엄청나게 감당해야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이제 여러 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이제 노예 소유주들이 있었고 커다란 대농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뭐 노예의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에도 이를 수 있는데 당시에 물론 비인간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노예는 재산이었죠. 그런데 돈을 주고 샀을 것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인간이다. 경제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이 갑자기 재산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재정적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부 사회를 복구하고 남부 경제를 되살릴 필요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잘 될 리가 없죠. 하루아침에 잘 될 리가 없고 노예제도는 이제 폐지되기는 했지만 남부 사람들이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에 흑인들에게 그 이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갑자기 해주게 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남부 백인들과 자유민이 된 흑인들 사이의 갈등은 굉장히 심화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인종차별을 교묘하게 강화하는 수많은 꼼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separate but equal, equal이기는 한데 딴 데 가서 앉으라는 법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기차를 같이 타고 싶지 않고 똑같은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고 싶지 않고 같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지 않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은 백인들이 따로 해. 막 이렇게 이제 차별하는 법령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결국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한참 있다가 1869년, 1870년 이 무렵에 이제 흑인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그런 헌법 수정 조항이 연방 정부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흑인 남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많은 남부주들에서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추가 조항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하거나 그러면 글을 읽지 못하는 많은 흑인들이 있었을 텐데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거나 헌법을 외울 수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거나 갖은 이상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인종차별적인 그런 실천들이 또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 재건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 재건을 한꺼번에 하려는 노력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봉합되지 않은 갈등을 안은 채로 20세기를 맞이하게 되고 20세기 내내 이제 인종 정책이나 인종 문제는 미국 사회에 굉장히 아픈 칩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21세기가 된 오늘도 사실은 흑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국 사회에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자, 흑인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흑인들,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18세기에도 이제 올라우다 에퀴아노라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노예 서사를 쓴 작가입니다. 자,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끌려와서 이렇게 이제 스페인식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고, 하지만 미국으로 또 끌려와서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내용을 기록한 노예서사입니다. 18세기부터 노예서사가 생산되었고요. 19세기에는 여러 편의 노예서사가 생산됩니다. 네, 올라오다 에퀴아노에 보면 자기가 결국 자유를 차지하긴 하는데요. 자유를 찾게 되는 그 방식이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가슴 아픕니다. 결국 이 여러 주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름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여러 번 이름이 바뀌고, 나중에는 약간 관대한 주인을 만나는 바람에 자기가 약간의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그 여가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따로 돈을 법니다. 딴 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노예들은 딴 데 가서 일을 하면 번 돈도 다 주인이 가져가지만 그 관대한 주인은 약간을 모을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오랫동안 일을 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자기 몸값만큼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자기가 자기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많은 노예들이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가지고 있는 노예 소유주는 자기를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 해당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기를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자유를 사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이제 삶 자체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자기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굉장한 모순을 뚫고 결국 자유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요. 해리엣 제이콥스나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이제 백인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과정에서 어떤 의지와 어떤 강인한 이제 정신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마크 트웨인은 아까 제가 동화에서 읽으셨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톰 소여의 모험은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톰 소여의 모험은 아동문학이지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아동문학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작품입니다. 허클베리 핀이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허클베리 핀이라는 아이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신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주치 폭력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디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허클베리 핀은 그래서 이제 위탁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요. 위탁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해맑게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허클베리 핀이 여러 가지 모험을 통해서 이제 앞에 먼저 쓰여진 소설인 톰 소여의 모험에도 등장하는데,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모험을 통해서 인디언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어린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그 돈을 위탁 관리하고 있고, 허클베리 핀도 위탁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치 폭력을 시도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아버지가 허클베리 핀의 이 소설의 첫 시작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아들이 모험을 통해서 보물을 찾았다는 소문을 어떻게 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뺏어가지고 가서 데리고 살면서 때리고 못살게 굴고 하면서 엄청나게 가혹한 대우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동화라기보다는 현실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허클베리 핀이 가혹한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제 가출을 하는 이야기예요. 가출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동네 다른 집에 있는 노예인 짐이 자기가 팔려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했고요. 그 도주한 노예 짐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자유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클베리 핀에게는 아버지나 다른 어떤 백인 성인이 부여해주지 못했던 이제 안정감, 보호, 이런 것을 흑인 노예인 짐이 보호자로서, 친구로서 제공해주게 되고, 짐은 혼자서 도망쳤더라면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을 백인 소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즐거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년의 시각에서 1인칭 서사로 짐을 처음에는 옆집 노예로만 생각하다가 결국 짐이 그냥 노예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며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배운 바에 따르면 헉은 짐을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지만 짐을 결국 신고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배운 사회가 자기에게 가르친 윤리에 따르면 남의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배웠고, 흑인 노예가 도망쳤으면 그 도망친 노예를 잡도록 신고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배웠지만 자기는 결국 가르침 받은 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막 갈등하다가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이 나는 지옥에 가는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옥에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인간적 결정을 내리는 윤리적 주체가 되는 선택이었던 그런 이제 굉장한 트위스트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작품들을 수업 시간에는 읽게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좀 산만해지기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 시간 동안에 할 내용을 오늘 이제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한꺼번에 막 넣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진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작품들을 읽는 것은 작품들을 이제 텍스트를 직접 보면서 이 패시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결말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꼼꼼히 그리고 차분히 따지는 시간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토론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고 글을 쓰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문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것을 물론 배우시지만 여태까지 문학 시간에 배우는 것이 주로 이제 이 작품은 이렇게 읽고 이런 주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제 익히는 것을 위주로 하셨다면, 대학에 와서 문학 공부를 하시는 것은 작품을, 이런 배경에 있는 작품을 읽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지를 내가 답을 찾아가는 나름대로의 이제 비평적 모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라고 주장해도 좋겠다, 이런 이제 토론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꼼꼼히 작품을 읽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글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훈련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생각한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도 수업 시간에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로 졸업하신 다음에 진출을 하시지만 문학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하고, 뭐 일반 기업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법학 전문 대학원에 가시기도 하는데, 법학 전문 대학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문학 공부를 꼼꼼히 한 학생들이 법전을 읽고 꼼꼼히 해석하고 꼼꼼히 이해하는 노력을 굉장히 이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도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욕심을 냈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우셨겠지만 제가 지난 학기 미국 흑인 문학 시간에 개괄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제 미국 흑인 문학을 읽는 이제 문제 의식과 배경을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들은 오늘 백인들의 작품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흑인 작가들이 실제로 쓴 작품들, 아까 소개해드렸던 노예 서사를 포함해서 그런저런 작품들이 이제 흑인들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가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열심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